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당 김주현입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손동작. 보통 이게 네. 피스를 네네. 상징하는 거고요. 이게 네. 러브를 상징하는 건데. 러브 앤 피스. 네, 러브 앤 피스를 평화당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평화당의 로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렸고요. 네. 오늘 또 전쟁, 네.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평화동에 살았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 김천시 평화동에 살았는데 네.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네. 얼마나 좋은 동네 이름인가. 전국에 평화동이라는 이름 참 많잖아요. 네. 평화라는 것이 이렇게 잘 모르고 있을 때는 흔히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찾으려고 하면 잘 없더라. 그런 마음에서 오늘 여기서 찾으시라. 네, 해서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당이라고 평화동 출신의 작가가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평화당 당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오늘 주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장에서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전장이라고 하면 이제 전쟁터라는 뜻일 텐데 일부러 제가 이 공간의 개념을 좀 강조한 전장이라는 말을 써봤고요. 네. 전쟁에 관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이거나 다큐멘터리적인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영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의 어떤 그 무시무시함 그런 어떤 생생함 같은 것을 서로 다른 방식의 표현법으로 보여준 그런 두 편의 뛰어난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전 두 편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처음 보면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제목도 보내주시잖아요. 문자로. 전장에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그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긴박함, 맞아요. 살떨림 같은 네. 것들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극영화에서 우리가 영화라고 볼 때는 약간 거리를 두게 되는데 흔한 다큐멘터리, 흔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그 안에 있는 실감이 더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한 두 편의 영화였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바로 이제 두 편 모두 그 형식적인 특성이 어떻게 보면 그 영화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두 편 모두 현장의 어떤 그 전장의 생생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전 영화로서 강력하게 기능하는 네. 또 그런 두 편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두 편 본격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고요. 네. 1분 브리핑은 오늘 어떻게 저희가 또 준비? 평화당 당수로서 네. 평화를 말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이루는 것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역대 많은 분들이 평화를 외쳤습니다. 네. 평화를 외쳤던 수많은 목소리들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평화의 목소리들을 한번 그래픽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최초의 오디오 버전인가요?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도형적으로도 네. 네. 피스마크 많은 분들 아실 텐데 네. 어릴 때 제가 그 도형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목걸이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장신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걸 신봉한다,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 목걸이 저거 할 때마다 평화를 영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서 네.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그 아이는 자라서 평화당 당수가 됩니다. 그렇죠. 구성을 해봤고요. 오른쪽에 제목이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전쟁이라는 표현인데요. 저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일컬을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없을까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모를 보고 윈스턴 처칠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전쟁이다. 네. 그래서 역시 노벨문학상 수상자답게 굉장히 한 단어로 전쟁을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네. 왼쪽, 오른쪽에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처음 왼쪽부터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인데요. 네. 좋은 전쟁, 나쁜 평화란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화는 아무리 나빠도 좋은 것이고 전쟁은 아무리 좋아봤자 나쁜 전쟁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져 있는데요. 눈에는 눈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 온 세상의 눈이 멀게 된다. 블라인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간디 선생님이 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 역시 굉장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바로 저 말입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언더스탠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말씀이었고요. 오른쪽에 존 F 케네디의 말인데요. 존 F 케네디의 저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의 개인적인 염원을 담고 있었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라는 아주 짧고 강력한 메시지였고요.
조지 포터라는 영국 화학자의 말인데요. 저는 저 말 참 좋아하는데 만약 햇빛이라는 거를 썬빔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인간들은 햇빛을 진작에 개발해가지고 막 만들어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어쩌면 약간 추악한 본성 혹은 파괴적인 본성 같은 것들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준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안 되는 당위 같은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모아서 평화당의 마크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강력한 그 말들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야 저걸 그럼 직접 쓰시거나 그리실 때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하셨을까? 네. 돌려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네. 그렇게 기술을 모르는 거죠. 몰라요. 이게 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그게 약간 발상의 전환이죠. 네. 사람이 도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제 형광등 같은 거 달 때 돌아 이렇게? 네, 아니요 밑에 그 사다리를 돌리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게. 그렇게 가만히 있고. 네, 사다리를 밑에 세 사람이 돌리면 백열등을 빼죠. 밑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같이. 네.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아르마딜로라는 작품입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 감독 영화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사람의 다큐멘터리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와 맥켄노 영화를 다룰 때 얘기한 적이 있죠. 네,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 영화를 해도 참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르마딜로라는 것은 물론 동물 이름이긴 하지만 극 중에서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이 덴마크군이 주둔했던 그 기지의 이름이 아르마딜로로 극 중에 쓰이고 있고요. 이라크전에 이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덴마크 병사들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야기들을 다루게 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초반에 약간 설명 같은 것들이 있고 나토 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이게 어떤 전쟁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일반적인 전쟁의 형태, 전장에서의 긴박함, 헬떨림, 그리고 과연 우리의 당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전장의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공간의 의미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현장감 이런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로 아르마딜로 그 기지에서 복무했었던 그 병사들의 한복판에 그 안에 들어간 것 같은 생생함이 살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저 영화를 찍을 때 이제 뭐 사실은 어떻게 영화를 보다 보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작전 지시하는데 뭐 바로 옆에다 카메라 들이대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로 기지 안에 구석구석을 다 찍었는데 아마도 이 덴마크 군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떤 구도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카메라가 더없이 가까이 다가갈 수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정말로 병사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굉장히 가까이 앵글들이 구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감독하고 촬영 감독도 실제 군사 훈련을 몇 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2주 동안 받았다고 하고요. 어쨌건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영화 자체가 일단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이제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극영화처럼 플롯이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후적인 편집 방식이라든지 애초에 이 영화를 어떻게 그려가겠다라는 대략적인 큰 그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작이 전 흥미로운데 전쟁 영화, 전장 영화라고 한다면 바로 현실에 있는 전장으로 카메라가 훅 들어갈 것 같은데 다르게 극영화처럼 이 전장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출발을 하는 게 되게 흥미롭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장으로 떠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난 이게 모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et eventyr, hvis man kan sige det, og det er bare en ting. Og det er det, der sådan gør helt ondt i mig. Er det et eventyr? Det kan jeg slet ikke. Nej, men hvis det er noget, man gerne vil opleve. 그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충돌될 때 이야기부터 출발하고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작만 봐도 플롯을 얼마나 정교하게 극영화처럼 잘 짜는지를 보여줍니다.
공항에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후에는 이제 떠난 사람들은 안 보여주고 공항에 남아서 어쨌건 자식들을 보냈으니까 망연자실에 있는 가족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이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지쳐서 자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과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황량하잖아요. 그 장면들이 교차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행 자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제대로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면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인데 예를 들어서 필터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을 통해서 사운드를 집어넣기도 하고 효과음을 그리고 이제 DI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색깔 같은 걸 막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큐멘터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만든 사람들의 주관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우리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보통 화자로 직접 감독이 들어가서 질문을 던진다거나 뭐 마이클 무어처럼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좀 주관적이지만 그런 목소리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독이 이 사안을 보는 확고한 주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은 네. 그런 다큐멘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중간중간 카메라를 보면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일단 카메라를 병사들의 그 몸에다가 달기도 했지만 계속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동선 자체가 정확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전쟁의 모습 같은 것들은 정확히 뭐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혼돈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카메라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장면이 이제 중간에 어떤 장면이 나오게 되나 하면 이제 무인 그 영상을 통해서 무인 정찰기가 찍어온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지역에서 현지인들이 뭔가 위험한 행동 같은 거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장소가 뭐였냐면 거기서 이전에 군 기지로 발포를 했었던 장소거든요. 근데 누군지 알 수 없는 현지인들이 뭔가 폭발물 같은 걸 만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제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폭격을 하느냐 아니면 무고한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기다릴 것이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Tre mænd, de går mod syd nu. 62, 7, 31, 4. Alfa 1, 7 op og spørg, om man kan se dem, der løber. Ine, kan du tage en koordinat? I request all guns over. All clear! 근데 이 장면 앞에 우리가 본 장면들이 영화에서 적극적으로 만든 편집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극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뭔가 엄청난 전투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두려워해서 갔죠.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번태로하고 지루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병사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슈팅 게임을 하는 거죠. 컴퓨터 게임을 막 하는데 그 장면의 편집을 어떻게 연결시켰냐면 막 슈팅을 해서 그 화면 속에 어떤 폭발물이 터지는 순간 그 장면이 자연스럽게 야간에 조명이 터지는 장면으로 연결을 시키죠. Ready, a fire, over. 이것은 사실은 두 개의 전혀 별개의 다른 장면인데 두 가지 이렇게 편집을 시킴으로써 감독의 마음이 들어간 거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지겨워하면서 권태로워하던 사람들이 그런 슈팅 게임이나 전쟁 게임을 즐기던 병사들이 사실은 뒷부분에서 어떤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해석하는 이 감독의 마음이 그런 편집을 통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들어간 네. 그런 장면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무료하는 과정을 하다가 그때 벌이는 게임 같은 것들이 실제 이들이 폭력성에 깊이 개입되었다고 생각하는 편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가장 쇼킹한 장면, 이 포스터에도 나온 그 장면인데 네. 사실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 현장에 촬영 감독도 없었고 감독도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병사들 몇몇의 그 헬멧에다가 소형 카메라를 붙여줬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나갔을 때 정찰을 하는데 적의 기습을 받게 되고 교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 숨막히는 전투하는 장면이 정말 생생하게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고 나서는 편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다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때 그 장면은 사실은 뒷날 굉장히 큰 논란을 빚어오잖아요. 그때 병사들이 이미 한거불능인 상태인 적들을 상대로 해서 과하게 잔인한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는가 갖고 싸우게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그 장면은 어쨌건 영화 속에서는 거기서는 편집을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이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강력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신들도 나오고 거기서 병사들이 하는 소리도 다 나오게 되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평화당 당수로서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전쟁에서의 살인이 실제 살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병사들은 아니다. 우리는
급박한 이 정말 이 아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항변을 하는 거고 그 살인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실제의 이제 그 재판 과정에 이어지기까지 그 많은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전쟁을 벌이고 누군가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감독이 묻고 싶었던 것 같은 장면들을 그렇게 편집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어떤 성실한 손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이 사안을 사실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현장에 있었고 현장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정당했다. 현장에 있지 않은 너희들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논리로 항변하는 경우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영화 속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영화가 나온 다음에 이제 여당과 야당 측에서 보수 쪽과 진보 쪽에서 이 영화를 동시에 다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보수 쪽에서 뭐라고 공격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 병사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들의 어떤 길을 꺾어놓는 그런 나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고 진보 쪽의 견해로는 이 영화를 봐라 병사들이 확실히 교전 수칙을 어겼다 그래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군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무혐의 처리로 끝나긴 네. 했었으나 그렇죠. 어쨌건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들이 영화에 이렇게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 말이 그 대사 하나가 되게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그 병사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가능한 한 인도적인 방법으로 적을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런 불합리와 아이러니가 있는가? 네. 어떻게 인도적인 방법으로 적을 죽일 수 있지? 라는 이 이상한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전쟁에서는 계속 펼쳐지고 있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진보와 보수 쪽에서 양쪽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배들이 이제 이 각 병사들이 이제 도착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Velkommen til. Sørg for at få noget vand. Se, I skal være opmærksom på, at I kaster over grønne egen skyder derovre. Der er det ikke Som slet ikke hører hjemme på det tidspunkt. Man skal have et eller andet normalt, for det her det er så meningsløst, at det fatter man slet ikke.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전장이라는 이야기를 선임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제 보다 보면 사실 이제 인도적인 개입, 타국에 대한 인도적인 개입은 정말 딜레마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먼저 일단 유엔 헌장 자체에서 타국에 대한 무력 개입을 그 자체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 일은 그 나라 사람들이 결정해야지라는 원칙인데, 근데 그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학살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무고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발생할 때. 그것은 니네 나라의 일이지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그냥 팔짱만 끼고 있다면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문제, 휴머니즘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 거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타국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타국에 대한 일을 간섭하지 않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수많은 뭐 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국제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어쨌건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이 영화는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까지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이건 허트로커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실제로 약간 어떤 연출 자체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건 파병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병사들이 뭘 하느냐. 멍하니 맥주잔을 들고 노천 카페에 앉아 있는다든지 넋을 빼놓고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엔딩 장면은 이제 뭐 다큐멘터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스포일러 같은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엔딩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병사를 한 명씩 세워놓고 그 사람을 각각 이름과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돌아온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한 명 한 명의 결정이 이런 사실은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은 끔찍한 일들도 겪었는데 그들의 다수는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택했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갖고 있는 중독적인 속성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은 허트로커의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아마도 이런 구조를 사전에 감독은 예상했던 것 같아요. 이 구조를 플롯을 만든 것 같고 엔딩 장면을 그렇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사들을 모두 다 비슷한 장소에 한 명씩 세워서 촬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요구했지 않았겠어요? 무슨 뭐 저 병사 여기 좀 서주시겠습니까? 한 다음에 단독 촬영을 하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장면들을 찍은 건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것을 맨 뒤에 붙여서 자막과 함께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런 어떤 감독의 어떤 그 연출 의도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 감독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에 들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이상하게도 이 영화 전체의 편집이나 네. 촬영을 보는데 스포츠 게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에 한 명씩 서 있는 네네. 그 장면 보면 선수들 한 명씩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것들이 있고요. 네. 이들이 그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마치 라커룸 같은 느낌이에요. 경기를 그러네요. 끝내고 라커룸에 들어왔을 때 선수들이 내가 오늘 한 골 넣었는데 말이야 어떻게 넣었는지 알아? 얘기하는 것 같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살인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섬뜩함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있어요. 그게 어쩌면 마지막에 맞습니다. 한 명씩 보여주는 원신하고 비슷한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사실 제일 무서운 장면은 교전이 끝난 다음에 뭔가 흥분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자기가 했다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신나서 열에 들떠서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네. 사실 영화에서 들죠. After the 1982 invasion of Lebanon, I lost my memory. Now, in order to remember, I'm looking for those who can never forget. Waltz with Bashir. 네, 이번 소개드릴 작품은 바시르와 왈츠룰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앞에 영화가 이제 2010년을 배경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다룬 영화라면 이 영화는 1982년도에 레바논에서 있던 어떤 사건에 관한 네. 이스라엘 감독이 만든 영화죠. 네, 아까 영화에서 서정적인 장면 같은 것들을 많이 느껴서 약간 이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하죠, 이 영화. 이 영화는 더하고요. 네. 일단 제목부터 바시르와 왈츠를 하면 무슨 서정 영화, 멜로 영화 같아요. 뮤지컬 영화 같아요. 네, 네. 바시르라는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 왈츠를 추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끔찍한 아주 무서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이제 레바논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동, 지금도 그렇지만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일부분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점령해서 뭔가를 색출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팔레스타인 군의 어떤 행동들 같은 것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레바논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일으키는 당시에 이제 민병대들이 지지하는 어떤 레바논의 지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바시르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취임되기 불과 한 일주일, 열흘 이때쯤 전에 이제 죽게 되는 어떤 사고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분노한 민병대들이 애꿎은 아무런 항거할 능력이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 평범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천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군들이 방조했다라는 네. 주장들이 있는 거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3일 동안 3,500여 명의 난민들을 학살하였고 이스라엘 군들은 시 외곽에서 난민촌 캠프 외곽에서 조명탄을 쏘아주면서 방조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로도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그 학살 때문에 사실은 이제 헤즈볼라가 생기기도 하고 했던 네.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어찌됐건 이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독창적인 방식에 이르게 된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보는 내내 네. 왜 이렇게 급박한 현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을까? 그것도 특히 3D 애니메이션이나 쉬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플래시 애니메이션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완전 생으로 힘들거든요.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힘든 과정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일 텐데 저는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단순한 수단과 방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영화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아리 펄만이라는 감독은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친구랑 같이 영화에도 직접 나오는 건데 옛날 친구랑 같이 술집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저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바로 이 장면. 그렇죠. 개들이 네. 뛰어다니는. 수십 마리의 어떤 개한테 쫓기게 된다. 그런 악몽을 거듭해서 꾼다라는 친구 말을 듣게 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둘이 함께 참전했었던 1982년도 그때 있었던 레바논 내전 때 이스라엘 군인으로 두 사람이 참전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거랑 관련 있는 악몽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리 폴만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20살 무렵에 참전한 그런 예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억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זה לא בסיסטם שלי. לא בסיסטם שלי. אין לך אף פעם פלאשים לבנון, לא חלומות, לא זיכרונות, אתה אף פעם לא חושב על זה? לא, לא. 그래서 이게 내가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해가지고 동료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기억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은폐한 어떤 그런 무의식의 작용이 있었고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동료들을 찾아가서 모두 9명인데 2명은 이제 증언을 거부하죠. 그래서 7명을 직접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90분 분량을 만듭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자료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그 82년도에 그런 그 동영상 자료가 없는 데다가 인터뷰만으로도 불충분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하면 왜 나는 이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일 텐데 그런 식으로 이들의 무의식과 환상까지 꿈까지 작용하게 되었던 어떤 무엇이 있을 텐데 그것은 다큐멘터리를 그리기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함께 논해야 사실은 이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끓여서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라는 굉장히 희대의 네. 그런 영화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죠. 전장에서 우리가 겪었던 부조리와 공포와 어떤 폭력과 이런 것들을 영화화한다고 쳤을 때 우리는 일단 거기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사람이 죽어간다든지 쏜다든지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장에서 느끼는 병사의 마음속에 어떤 공포라든지 그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어떤 광기라든지 뭐 등등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너무 잘 끌어들여서 그것까지 건드리게 된 그런 어떤 독창성이 이 영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כשאתה עולה לקבר נגיד של האחרים זה תחושות שאתה... של אשמה. אני מרגיש תחושות של אשמה שאני עולה לקבר של מישהו.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자면 아리 폴만은 눈이 아니라 뇌로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뇌로 보는 것이겠지만 어찌됐건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미지들 같은 것을 그려내는 게 일단 내가 이렇게 느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영화에 가득한데 아리 폴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서 남자들이 나체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허위허위 가다가 이렇게 옷 같은 거 주워 입고 계속 걸어가고 네, 이 장면을 이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이거 자체는 본인은 이제 바다로 가서 이제 레바논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바다가 자기한테는 그 참전 경험으로 굉장히 두렵게 되니까 머릿속에서 그것 자체를 이렇게 왜곡되게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네,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상징되고 있는 이미지가 물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바다의 이미지. 맞습니다. 그 계속 평화롭게 떠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죽음처럼 자기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힘든 그런 공간으로 바다, 물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이제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는 그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레바논으로 가고 있죠. 근데 그런 중간에 거대한 어떤 그 몸체를 가진 어떤 여성이 떠오게 되고 그 위로 올라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타고 있었던 그 배는 이제 폭파되는 광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영화에 굉장히 쇼킹하면서 충격적인 이미지로 가득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איפה? שם על האונייה. 이 영화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환상적인 장면들은 과연 내가 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기를 두려워했는가를 다룬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마음의 어떤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보았던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회피했던 경험들이 이런 환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영화에 극적으로 드러내면서 어떤 반전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네. 공감각적으로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네. 이 한 사람이 이제 소총을 들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네. 총을 들고 기타를 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어쩌면 감독이 그 장면을 만들면서 그때 그 총이 기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기타였다면 함께 레바논 사람들과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비행기에서 공습하는 장면들이 마치 피아노 건반이 들어지듯이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으니까 정쟁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라는 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 같습니다. 아르마딜로처럼 이 영화도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격렬한 논전의 대상이 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파와 좌파 쪽에서 모두 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논리는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아르마딜로랑 굉장히 비슷한 논리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 폴만을 약간 변호해서 말하자면 이 영화가 정치적인 어떤 명확한 주장을 강력하게 비타협적으로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영화가 좀 미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로 참정했던 지식인이자 예술가인 사람이 자기가 회피했던 무엇인가를 끝까지 보고야 말겠다는 어떤 정직성, 그 용기 같은 것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이 영화는 제목부터 정확하게 그 학살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제목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바시르와 왈츠르인데 바시르라는 것은 어쨌건 거기서 죽은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은 민병대의 학살을 결과적으로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바시르와 왈츠를 할 때 바시르와 왈츠를 친 게 누구냐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고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병사가 막 기관총을 쏘는데 그 반동으로 이제 막 뒤로 나가는 모습 자체가 춤을 추는 것 같다 해서 이 극중인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만 רוצה לרקוד ואלס בין הכדורים שלהם, כשמסביבו התמונות הענקיות של בשיר, וכל זה בזמן ש200 מטר ממנו, המאמינים של בשיר מתכוננים לנקמה הגדולה.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 모든 비극의 책임자는 결국은 바시르로 대변되는 레바논의 민병대. 그다음에 왈츠를 춘 사람은 그 뒤에서 그것을 방조했던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끔찍한 학살의 현장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테고요. 네. 특히 또 중간에 그 학살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 학살의 끔찍함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는 그 마지막에 이 다큐멘터리의 정말 비범한 대목이 그 대목인 것 같은데 이 애니메이션에서 실사로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이 모든 게 사실이지 실제 통곡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지를 느끼는 순간 앞에 있었던 아름답게 우리가 보았던 것들이 굉장히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걸 끔찍한 장면들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장르 혹은 작품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들을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런 작품의 필요성 같은 걸 느끼게 되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다 부르짖는데 쏘는 사람도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도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근데 정의라는 것은 결국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저마다 생각하는 정의의 목표는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은 정의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뭐 집단이든 개인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절차와 형식이 정의로워야 정의롭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영화에 적용시키면 이 영화는 이 영화의 화법을 통해서 정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보였던 수많은 애니메이션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냈던 그런 이미지들이 실제로 바뀌면서 강력하게 고발과 가깝게 영화가 이제 끝내게 주게 되는데 그렇게 전환되는 형식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가 말하고 싶어 했던 거의 모든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네, 영화 중반에 그
자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네. 하고요. 나무나 뭐 눈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평화로운 이미지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물의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이미지들이 마지막에 실사 영상 하나로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 평화를 생각했던 이상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굉장히 허무주의적이기도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면 마음속에 품었던 아주 다양한 감각 같은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영화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굉장한 감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게 예술이 싸우는 방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편의 강력한 다큐멘터리 베이스를 가진 네. 뭐 다큐멘터리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네. 어떠신가요? 두 편 모두 이번 처음 봤는데 네. 볼 때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초반에 어쩌면 약간 서정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참혹한 현장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들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충격적인 면에서 아르마딜로가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전쟁의 의미, 전장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 영화였던 것 같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바시라 왈츠를 해서 네. 되게 짧은 장면인데 전 되게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병사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멀리 병이 하나 있습니다. 병을 돌멩이로 맞추는 장면이에요. 그게 어쩌면 인간의 잔혹함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간의 저런 사소한 어떤 부추김, 사소한 그 본성 같은 것들이 계속 발휘된다면 평화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화를 지지하고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힘든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그 장면을 꼭 보겠습니다. 네, 짧은 장면인데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저는 두 편의 작품 둘 다 참 좋아하는데 아르마딜로가 수작이라면 바시로와 왈츠르는 걸작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편 중에선 바시로와 왈츠르를 고르고 싶고요. 장면도 바시로와 왈츠르에서 고르고 싶은데 이미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장면의 그 충격은 정말 그 당시에도 굉장했었고 말하다 보니까 더 생생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이 영화를 좀 꼭 좀 보시라 싶어서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장에서라는 주제로 두 편의 강력한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두 작품 다 굉장히 영화 자체로 무척이나 흥미로운 작품이죠. 네, 그리고 짧아요. 짧은 그 러닝타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두 편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이어서 한번 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편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